2025년 11월 12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리스크 LSK는 어떤 코인일까요? 그리고 요즘 갑자기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이게 단순 튀어오른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부활의 시작인지 하나씩 천천히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크가 뭐하는 프로젝트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리스크는 이름 그대로 리스크, LISK라고 쓰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보통 LSK라고 표시됩니다. 업비트랑 빗썸 둘 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코인이고요. 이 코인은 예전부터 있던 꽤 나이가 있는 프로젝트예요. 2016년쯤부터 이름이 돌아다녔고 한때 알트 불장 때 고점을 크게 찍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내세웠던 정체성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스크립트로 블록체인 앱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다른 체인들은 솔리디티 같은 생소한 언어를 써야 하는데 리스크는 웹 개발자들이 이미 익숙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로 블록체인 앱을 만들 수 있게 개발 도구와 체인을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도 약간 독특했습니다. 이더리움처럼 모두가 한 체인에 올라타는 방식이 아니라 앱마다 자기 체인을 쓰는 느낌, 옆으로 붙는 별도 체인, 사이드 체인 구조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고속도로에 차를 다 몰아넣는 게 아니라 가게마다 자기 도로를 하나씩 내주자.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 방식, 그러니까 누가 블록을 만들고 검증할지 정하는 방식은 위임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영어로 많이들 디포스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LSK를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뽑고 그 소수의 대표자들이 대신 블록을 만드는 구조예요. 대표자를 잘 뽑으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대신 표가 소수에게 너무 몰리면 중앙화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옛날 리스크의 기본 설정이고요. 요즘 이 코인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이 레거시 체인, 그러니까 옛 메인넷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레이어2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옵티미즘이라는 대표적인 이더리움 확장 기술 계열과 연결되면서 리스크가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안으로 깊게 들어간다. 이런 식의 스토리가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리스크가 어떤 코인이냐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그럼 왜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뉴스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한동안 조용하다가 며칠, 몇 주 단위로 하루에 30%, 50%씩 튀어오르는 구간이 나왔죠. 가장 단순한 배경은 요즘 알트 시장의 로테이션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숨 고르기 할 때 시장에 남아있는 공격적인 자금이 중형, 소형 코인으로 옮겨다니는 패턴이 자주 나오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리스크가 그 리스트에 올라탄 거예요. 특히 LSK처럼 업비트, 빗썸에 동시에 상장돼 있고 해외에서도 바이낸스, 여러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중형 코인은 한 번 자금이 붙으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움직임이 훨씬 커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토리, 즉 내러티브입니다. 시장은 항상 이 코인이 왜 올라야 하는지 이유를 하나 만들고 싶어 해요. 리스크 쪽에서는 레거시 체인에서 이더리움 레이어2로 움직인다는 점, 옵티미즘, 계열 기술을 쓴다는 점, 그리고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이라는 원래 스토리를 다시 꺼내 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생태계로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다? 이런 식의 리브랜딩 느낌이죠. 세 번째는 토큰 소각과 펀드.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요즘 알트 시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조합이 소각 생태계 펀드예요. 리스크도 다오, 온체인 커뮤니티에서 소각 제안을 논의하고 있고 신흥국 웹3 프로젝트를 돕겠다는 엠파워 펀드 같은 것들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그냥 오래된 코인이 아니라 아직도 돈 쓰고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비트, 빗썸 원화마켓에서 거래량이 폭발하고 동시에 해외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거래가 붙으니까 짧은 시간에 큰 폭으로 튀어오르는 움직임이 나온 거죠. 정리하면 스토리의 변신, 토큰 소각과 펀드 같은 재료, 국내외 거래소의 유동성,
그리고 알트 로테이션 구간이 한 번에 겹치면서 오래된 코인이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 반등인지 진짜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만 보면 과열 신호가 분명합니다. 하루에 수십 퍼센트 움직이는 구간, 거래량이 평소의 몇 배, 몇십 배까지 늘어난 구간은 거의 항상 그 뒤에 숨 고르기, 조정 혹은 롱숏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급락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과하게 끼어 있을수록 위로든 아래로든 흔들림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추세 전환 초입이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일단 단기 과열은 막고 이후 어떤 속도로 식어가는지 보자. 이 정도가 현실적인 관점에 가깝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딱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진짜 안착하고 실제 사용자가 붙느냐. 차트를 떠나서 온체인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리스크 기반 레이어 2 위에서 실제 디파이나 게임, 실사용 앱이 늘어나는지, 디파이에 예치된 자산 규모, 이른바 TVL이라고 부르는 숫자가 우상향인지, 일일 거래 수와 수수료 수익이 꾸준히 쌓이는지, 이런 숫자가 같이 움직이면 예전 코인이 진짜 새로운 자리 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펀드, 소각 같은 말만 많고 온체인 사용은 거의 늘지 않으면 이번 급등은 전형적인 스토리 펌핑, 레버리지 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리스크의 장점과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장점부터 보면 첫째, 프로젝트 나이가 깁니다. 2016년 전후부터 시장에 알려졌고 사이드체인, 자바스크립트 개발 플랫폼, 위임 지분 증명 같은 키워드로 꽤 오랫동안 개발이 이어져 왔어요. 덩치가 아주 커진 건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름 모를 코인들과는 급이 다르죠. 둘째, 개발자 친화라는 포지션이 분명합니다. 블록체인 개발자 수는 전체 개발자와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적은데 웹 개발에 익숙한 사람은 전 세계에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 원래 쓰던 언어 그대로 블록체인 앱 만들어봐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은 시장이 다시 개발자, 인프라를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면 재조명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셋째, 새 스토리를 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진입, 엠파워 펀드 같은 신흥국 웹3 지원, 다오 차원의 토큰 소각 논의 등 최소한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신호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넷째, 접근성이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 빗썸 둘 다 원화 마켓이 있고 해외에서는 바이낸스, 여러 거래소 현물 선물 마켓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고 팔기에는 편한 축에 속해요. 반대로 단점과 리스크를 보면 첫째, 과거 고점과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2017, 2018년 알트 불장 당시 리스크는 한때 $30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위에 물려있는 장기 홀더가 많을 수 있고 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털고 나오는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둘째, 토큰 구조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데이터에선 최대 공급 4억 개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선 최대 공급 제한 없음, 이런 식으로 표기가 엇갈립니다. 과거에 인플레이션, 즉 계속 새로 찍히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찍을 수 있는지, 다오 차원의 소각과 발행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반드시 공식 문서나 재단 발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셋째, 경쟁 구도가 매우 치열합니다. 지금은 플랫폼 체인이나 레이어 2라는 말만 붙어도 경쟁자가 수십 개씩 있어요. 이더리움 레이어 2만 해도 옵티미즘, 아비트럼, 베이스, GK 계열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레거시 체인 쪽에는 솔라나, 니어, 코스모스, 폴카닷 등 강력한 이름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친화라는 영역도 리스크만의 독점은 아니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이 판을 혼자 먹는다는 그림보다는 여러 후보 중 하나로 어느 정도 자리 잡느냐 수준으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넷째,
최근 급등 구간은 선물 시장과 원화 마켓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단기간에 거래량이 폭발하고 레버리지 거래소에서 LSK 선물 포지션이 몰리는 구간은 위아래로 휘둘리는 폭도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이건 특히 단타 스윙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이제 실제 투자 관점에서 특히 코린이 기준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 코인은 공부 소액 분할 이 세 단계를 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이미 한 번 이상 크게 떴던 그리고 최근 또 한 번 펌핑이 나온 중형 알트코인이라 감정적으로 쫓아붙다가 고점에 물리기 너무 쉽거든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습니다. 첫째, 나는 레이어2와 개발자 플랫폼이라는 섹터 자체에 장기적으로 의미를 둔 사람인가? 둘째, 여러 L1, L2 중에서 왜 꼭 리스크여야 하는지 나만의 이유가 있는가? 셋째, 이 프로젝트의 공식 문서, 최근 로드맵, 토큰 구조 변경, 소각 계획을 한 번 이상 직접 읽어봤는가? 이 세 가지에 그래도 나는 이쪽 섹터에 조금 베팅해보고 싶다라는 답이 나오면 그때 포트폴리오의 일부,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5% 안쪽 수준에서 시험적으로 접근해보는 정도가 무난한 편입니다. 단타나 스윙을 생각하신다면 원칙을 몇 가지 미리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절은 몇 %에서 할지, 한 번에 얼마까지 넣을지, 몇 번에 나눠 팔지를 진입 전에 종이에 써두는 거예요. 모멘텀을 따라가는 스타일이라면 거래량이 평소보다 몇 배로 튀고 예전에 여러 번 막혔던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 소액으로만 진입해서 위로 가는 동안 3, 4단계로 나눠서 익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돌파했던 자리 아래로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 미련 없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다가 손실이 커지는 패턴이 단타에서 가장 위험하니까요. 반대로 눌림목을 노리는 스타일이라면 프로젝트 자체에 큰 악재가 아닌데도 단기간에 30, 40% 조정이 나왔을 때 과거에 여러 번 바닥으로 작용했던 가격대 근처에서 작게 나눠 사보고 10, 20% 반등 정도만 먹고 나오는 식으로 짧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손절 기준은 진입 전 숫자로 정해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이벤트 앞뒤에는 초보자일수록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레이어2 메인넷 출시, 대형 거래소 관련 공지, 소각펀드 같은 굵직한 발표 전후에는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어요. 뉴스가 호재든 악재든 시장이 과하게 반응하고 나서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정리해서 한 줄로 다시 말하면 리스크 LSK는 예전에 한번 스타였던 오래된 플랫폼 코인이 이더리움 레이어2와 새로운 펀드, 소각 이슈를 들고 나와서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와본 상황입니다. 스토리와 역사, 기술적인 바탕은 분명히 있는 프로젝트지만 경쟁, 토큰 구조, 과거 고점, 최근 펌핑이라는 현실적인 숙제도 함께 안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볼 때는 지금 오르니까 들어갈까 보다 내가 이 섹터를 믿는지, 이 프로젝트가 그 중에서 어떤 위치인지, 내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맞는지부터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코린이라면 남의 말보다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먼저 믿고 소액, 분할, 긴 호흡, 이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리서치에서 또 만나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